친구 여러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으스스한 이야기들이 잠들기 전 또는 일할 때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밤의 속삭임 채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몇 시에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어디에 계시고 혼자 계신가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생각보다 외롭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고소공포증이 있던 나는 30을 넘기고서도 높은 곳을 쉽게 응시하지 못했다. 그래서 회사 근처의 오래된 고층 아파트로 이사하라는 부장의 권유를 듣고도 한참을 망설였다. 하지만 서울에서 혼자 살며 그 정도 가격에 그것도 지하철역과 5분 거리에 있는 집을 구하는 건 기적에 가까웠다. 결국 나는 불안한 가슴을 누르며 구로구 백운 아파트 28층으로 짐을 들였다. 입주하던 날 복도에선 오래된 건물 특유의 곰팡이 냄새가 은은하게 스며 나왔다. 벽지는 누렇게 바랬고 형광등은 간헐적으로 깜박였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 대부분이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 이상했다. 말은 걸지 않았지만 마치 내가 왜 여기로 들어오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엘리베이터가 28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이상한 싸늘함이 느껴졌다. 아파트는 낡았지만 바람이 들 이유는 없었다. 그런데도 누군가 바로 뒤에서 속삭이듯 낮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귓가에 스쳤다. 후, 돌아서 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길게 뻗은 복도에는 28층의 오래된 문들이 줄지어 있었고 저 멀리 소등된 비상구 표시등만이 희미한 초록빛을 내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서둘러 현관문을 열었다. 집은 생각보다 깨끗했다. 구조도 넓고 창도 컸다. 문제는 그 창문이 무려 천장까지 닿는 통유리라는 것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피했다. 짐 정리를 마치고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아파트 앞 도로를 내려다보려 잠시 창가에 다가가려 했지만 나는 걸음을 멈췄다. 유리창 바깥쪽에 손바닥 크기의 물기 어린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아무도 28층까지 손을 뻗을 수 없다. 청소부? 외벽 관리? 그런 흔적이라기엔 너무 작고 너무 생생했다. 나는 손자국의 모양을 눈으로 더듬으며 곧 깨달았다. 그건 성인 손이 아니었다. 마치 8살, 아니 더 작은 아이의 손 크기였다. 첫날 밤은 어찌어찌 넘겼다. 그런데 다음날 문제는 더 커졌다. 새벽 4시쯤 창문에서 약하게 톡톡 소리가 들렸다. 비도 바람도 불지 않았다. 그런데도 톡!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창가를 올려다봤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어제는 1개였던 손자국이 오늘은 4개로 늘어나 있었다. 3개는 아래쪽에 겹쳐 있었고 하나는 유리창 한가운데에 크게 번져 있었다. 마치 창을 타고 위로 기어오르다 미끄러진 손 흔적처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건 진짜 뭐야? 그때였다. 또각, 또각. 베란다 쪽에서 맨발로 유리창을 건드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최대한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해 핸드폰을 들고 손자국을 사진으로 찍어 확대해 보았다. 그런데 확대된 화면에서 내 심장은 멈춰버렸다. 손자국의 물방울 가장자리에는 아주 미세하게 긁힌 흔적이 있었다. 마치 유리창 바깥에서 무언가가 손톱으로 긁고 올라오다 남긴 흔적처럼. 그 순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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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3번 일정한 간격. 나는 숨을 죽였다. 참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절대로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 느낌이 아니었다. 너무 건조하고 너무 가볍고 너무 규칙적이었다. 나는 조심스레 도어스코프에 눈을 가져갔다. 그리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현관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도어스코프 렌즈 바로 아래에서 누군가가 문틈 사이를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쓸고 있었다.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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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못이 박힌 손가락으로 긁는 것처럼.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숨이 턱 막혀왔다. 그런데 그 순간 도어스코프 너머에서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기요, 아저씨, 여기 너무 높아요. 저 떨어질 것 같아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 목소리는 분명 아까 창문에 찍혀있던 손자국의 주인처럼 어린아이였다. 나는 충격과 공포로 발이 얼어붙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들린 말이 모든 걸 뒤집어 놓았다. 문틈 아래로 작은 입김 같은 속삭임. 저 여기 28층. 아닌데요? 여긴 31층이에요. 31층? 백운 아파트는 최고층이 28층이다. 있을 수 없는 말, 말이 안 되는 말. 하지만 분명히 들렸다.
그리고 순간 도어 스코프가 툭 하고 흔들렸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려 벽시계를 봤다. 오전 4시 31분, 4시 31분, 31층.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다시 도어 스코프로 눈을 가져가자 이번에는 참혹한 광경이 보였다. 도어 스코프 바로 앞에 작고 창백한 아이의 눈 하나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아저씨, 왜 창문에 올라간 제 손을 계속 보고 계세요? 그 눈동자가 미묘하게 웃었다. 그 순간 갑자기 베란다에서 쿵 하는 큰 충격음이 울렸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얼굴을 창문 쪽으로 돌리자 내 심장은 멈출 뻔했다. 유리창 손자국이 20개가 되어 있었다. 작은 손들이 창문 전체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빽빽하게 매달려 있었다. 그러고는 하나가 천천히 고개를 올렸다. 28층 외벽에서 불가능한 높이에서 그 작은 얼굴이 나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의 손자국이 창문 전체를 뒤덮은 그 새벽, 나는 공포에 질려 방 한가운데로 도망쳤다. 그런데 기괴하게도 휴대폰은 먹통이었고 와이파이는 연결이 끊겨 있었다. 고요해진 집 안에서 내 숨소리만 들렸다. 그 순간 창문 쪽에서 가늘고 끈적한 긁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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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여럿이. 창문 바깥에서 유리를 긁고 있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눈을 감고 두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치 손톱이 유리 표면을 파고들어 안으로 비집고 들어오려는 것처럼. 이건 꿈이다. 아닐 거야. 그러나 고통스럽게 현실이었다. 시간이 지나며 소리는 서서히 잦아들었고 마침내 새벽 햇빛이 흐릿하게 스며들 무렵이 되자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겁에 질려 창문을 다시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멍한 상태가 이어졌다. 프로젝트 보고서를 올리려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멈췄다. 가운데 모니터에 비친 내 얼굴 뒤편. 집에 투명한 유리창에 찍혀 있던 것과 같은 아이 손자국이 화면에 얼룩처럼 번져 있었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의자를 밀치고 뒤로 넘어질 뻔했다. 하지만 동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너 괜찮아? 좀 창백한데. 어제 잠을 못 잤어. 겨우 대답을 쥐어짜며 정신을 추슬렀다. 출근 후부터 계속 느껴지는 소름, 뒷목이 간질거리고 누군가 계속 지켜보는 듯한 불길함. 책상 밑에서 작은 발이 달랑거리는 착각까지 들 정도였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나는 결국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다. 혹시 28층 유리창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층은 외벽 접근이 어렵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안전 문제 때문에 외부 청소는 중단됐어요. 그러면 손자국 같은 게 찍힐 일은 외벽엔 아무도 닿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시죠? 나는 답하지 못했다. 손자국이 외벽 청소 흔적일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다. 퇴근 후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은 유난히 음울했다. 백운 아파트 외관은 밤이 되면 더 폐허처럼 보인다. 28층을 올려다보니 가로등 빛이 비치는 창문에서 물기 번진 자국이 미세하게 빛을 반사했다. 마치 누군가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손으로 문지르고 있는 것처럼. 나는 급히 고개를 돌리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28층 버튼을 눌렀지만 엘리베이터는 25층에서 갑자기 멈췄다. 문이 열립니다. 아무도 없는 층에서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희미하게 들렸다. 또각, 또각, 또각. 맨발로 바닥을 걷는 소리. 가볍고 작은 아이의 발자국 소리. 나는 다급히 닫힘 버튼을 연타했다. 문이 닫히는 찰나 어둑한 복도 끝에서 머리를 푹 숙인 작은 아이 실루엣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없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유리창 손자국처럼 번진 물기만 남아 있었다. 문이 닫혔고 엘리베이터는 다시 움직였다. 나는 숨을 쉬지 못한 채 28층에 도착했다. 집 문을 열자마자 나는 바로 베란다 창문부터 확인했다. 손자국은 아침보다 더 늘어 있었다. 크고 작은 손바닥, 손가락, 미끄러진 자국까지 총 3개는 넘었다. 무엇보다도 소름 끼친 것은 얼마 전까지 투명하게 보이던 손자국들이 이제는 더 진하고 더 선명해졌다는 것. 마치 수분이 아닌 무언가 다른 것으로 찍힌 흔적처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건 더 이상 자연현상이 아니야. 뭔가 여기에 붙어 있는 거야. 그때였지. 누군가 뒤에서 툭 하고 내 어깨를 친 것은. 나는 비명을 지르며 돌아봤다.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바닥에 조그마한 물방울이 떨어져 있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그 물방울은 집 안쪽으로 침실 방향으로 이어지듯 길게 늘어서 있었다. 나는 천천히
최대한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열었다. 침대 위 베개 옆에는 작은 손바닥 크기의 물기 얼룩이 찍혀 있었다. 그러고 바로 옆 벽지에는 어제 창문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긁힌 자국이 세 줄 깊게 파여 있었다. 아이의 긁힌 흔적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침대 아래에서 천천히 아주 조용하게 무언가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였다. 후, 후. 나는 온몸이 굳은 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침대 아래에서 작고 젖은 손이 천천히 내 발목을 잡았다. 아저씨, 왜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 순간 모든 불이 동시에 꺼졌다. 침대 아래에서 들려오던 그 목소리는 아이 목소리라기엔 너무 차갑고 건조했다.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발목을 움켜쥔 손을 떨쳐내려 했지만 그 손은 생각보다 훨씬 힘이 셌다. 살이 파고들 만큼 차갑고 단단했다. 아저씨, 문을 왜 안 열어줬어요?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침대 아래의 어둠이 살아 움직이듯 부글거렸다. 나는 절박한 심정으로 온 힘을 다해 몸을 뒤틀어 침대에서 떨어져 나왔다. 바닥에 넘어지며 팔꿈치가 찢어졌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침대 아래로 고개를 숙여본 순간 그곳엔 어둠뿐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무겁고 축축한 숨소리만은 분명히 존재했다. 후, 후.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아파트 복도는 낡고 조용했다. 그러나 나는 계단으로 내려가지 못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앞에 30여 개의 작은 아이 발자국이 물기처럼 찍혀 있었다. 28층의 오래된 형광등은 불규칙하게 깜빡였다. 깜빡. 빛이 들어올 때마다 발자국이 더 늘어나고 있었다. 나는 경악한 채 뒤로 물러섰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갑자기 열렸다. 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바닥에 손바닥 크기의 물기가 군데군데 찍혀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28층 전체에 번지는 이 기괴한 자국들, 창문을 긁던 아이들, 계단 아래로 끌려가듯 늘어진 발자국들. 이건 단순한 영혼 따위가 아니다. 2층에 어떤 무리가 있다. 나는 공포에 떨며 한층 한층 내려가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낮게 속삭였다. 거기 서 있으면 안 돼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낯익은 노파 한 명이 복도 모퉁이에서 나타났다. 아파트에서 가끔 보던 28층 끝방에 사는 무당 할머니였다. 항상 허리에 작은 방울을 매달고 다녔던 그 노파.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다가와 내 팔을 거칠게 끌었다. 창문이 내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 너 이미 붙잡혔다. 나는 충격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손자국은 그냥 흔적이 아니야. 그건 부르는 신호야. 할머니는 갑자기 내 가슴팍을 콱 짚었다. 그리고 그 손끝이 닿자마자 내 시야가 산산조각처럼 일그러지며 전혀 알지 못했던 장면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비전 미션처럼 머릿속에서 재생되던 장면은 28층을 짓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갔다. 아직 미완성 상태였던 아파트 구조물. 바람이 센 날이었다. 창틀 교체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철제 프레임을 고정하던 중 아이 몇 명이 작업 구역으로 들어왔다. 근처에 미인가 어린이집이 부도 처분되며 관리되지 않던 아이들 몇 명이 흩어져 놀던 날이었다. 그 순간 안전을 무시한 작업자가 놓친 프레임이 28층 외벽에서 미끄러졌고 철제 창틀이 아이들 머리 위로 그대로 떨어졌다. 비명도 울음도 없이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그리고 공사 책임자들은 사고를 은폐했다. 아이들의 시신을 외벽 자재 창고에 숨긴 뒤 새벽에 비밀리에 트럭으로 옮겨 근처 산속에 버렸다. 그리고 사고가 난 그 외벽 창문은 결국 보수 없이 그대로 마감되었다.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서 있었던 자리, 아이들의 손이 닿았던 유리, 피와 물기가 번져 있던 자국. 그곳이 바로 지금 내가 사는 28랭 3호의 거실 창문이었다. 비전이 끝나자 나는 숨이 턱 막혀 주저앉았다. 그래서 손자국이? 그 아이들은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 떨어지기 직전까지 창문을 밀며 도와달라 했겠지. 그때의 손자국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야. 나는 끔찍함에 몸을 떨었다. 하지만 왜 저한테만 나타나는 거죠? 그건 할머니는 갑자기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그날 그 사고에 연관된 사람의 혈통이야. 나는 얼어붙었다. 내 큰아버지 공사 책임자였지. 아이들 시신을 묻은 사람도 내 집안이야.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숨이 막히고 다리가 풀렸다. 아이들이 창문 너머에서 보이던 물기 자국들이, 나를 따라다니던 발자국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있어서였던 것이다. 그 순간
복도 끝 창문에서 또각. 아이들의 발자국 소리가 다시 울려왔다. 이제는 아주 가까웠다. 할머니는 날 바라보며 외쳤다. 도망쳐. 지금 저 아이들은 너한테 오고 있어. 너한테 복수를 하러.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도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내 등 뒤에서 작고 축축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우리 이제 들어가도 되죠?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28층 복도 전체를 가득 메운 수십 명의 눈없는 아이들이 나를 향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들 모두의 손은 유리창에 남았던 그 손자국 모양 그대로였다. 아이들의 손바닥이 복도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끈적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다가왔다. 또각, 또각. 축축한 물기가 콘크리트 바닥에 닿으며 멍울처럼 번져갔다.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등이 차가운 벽에 닿는 순간 아이들의 발걸음이 뚝 하고 멈췄다. 그중 맨 앞에 서 있던 작은 그림자가 천천히 손을 들었다. 유리창에 찍혀 있던 것과 똑같이 손가락이 비정상적으로 이미 벌어지고 손바닥은 물에 불린 듯 퉁퉁하게 부풀어 있었다. 그 아이가 고개를 조금 기울이며 말했다. 우리 왜 버렸어요? 나는 입술이 굳어져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의 기척은 더욱 짙어졌다. 숨소리는 가까이에서 머리카락을 흔들 만큼 매섭고 차가웠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 그건 우리 집안에. 그러나 변명은 의미가 없었다. 아이들은 동시에 속삭였다. 같이 가자. 그 순간 아이들의 손이 일제히 공중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치기 직전 무당 할머니가 내 앞을 가로막으며 처절한 비명 같은 주문을 외쳤다. 물러가라. 이 아이들은 죄가 없다. 이 피는 이 사람의 피가 아니다. 매듭을 다시 묶어라. 방울이 격렬히 흔들리며 차갑고 축축한 공기를 찢어냈다. 아이들은 순간 비틀거리며 주변 공기 속으로 녹아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중 하나가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우린 그 피를 찾는 게 아니야. 우리 이름 기억해줘. 그 말을 끝으로 아이들은 복도 전체로 퍼져 흐려지더니 서서히 물처럼 증발해갔다. 공기는 다시 차갑고 적막해졌다. 나는 무너진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할머니는 힘없이 벽에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끝난 건 아니야. 저 아이들은 내게 원한을 품은 게 아니야. 내 피를 통해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그 누군가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깊고 어두웠다. 너희 집안 중 누군가 아이들의 시신을 옮긴 그날 밤 살아남은 한 아이를 직접 손으로 죽였다. 숨이 멎는 듯한 충격. 그러니까 한 명은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입막음을 위해 살해된 것이었다. 그래서 유독 한 개의 손자국이 늘 내 창문 한가운데에 선명했던 걸까? 그래서 밤마다 그 한 목소리만이 내 귀 옆에서 속삭였던 걸까? 아저씨, 보고 있어요? 나는 갑자기 숨이 막혀 뒤를 돌아봤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내 집 안쪽에서 낡은 창문 두드리는 소리가 묵직하게 들려왔다. 딱딱! 할머니가 내 어깨를 꽉 붙잡았다. 절대 들어가지 마. 오늘은 그 아이들이 마지막 말을 하러 온 날이다. 우리는 천천히 2203호 문 앞에 섰다. 안은 조용했지만 창문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되고 있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문? 열어줘. 도망가지 말고 꼭 들어. 나는 심장이 베이는 듯한 공포 속에서 문고리를 잡았다. 차갑고 축축했다. 문을 천천히 열자 집안은 완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런데 거실 창문 앞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다. 키가 낮고 등이 축 늘어져 있고 물에 젖은 옷이 바닥에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 아이는 너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은 없었지만 나를 정확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아이가 말했다. 아저씨, 그날 나 손을 내밀었는데 아이의 팔이 불에 탄 듯 뒤틀린 모양으로 천천히 들어 올려졌다. 왜? 잡아주지 않았어요? 나는 얼어붙었다. 왜냐하면 아이의 손은 28층 외벽에서 떨어질 때 창문을 붙잡으려다 부러진 상태 그대로였다. 피가 말라붙은 자국이 유리창에 남아 있었던 그 손 모양. 그 아이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이젠 기억해 주세요. 우리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의 몸은 물결처럼 부서져 창문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었다. 창문 유리에는 마치 안쪽에서 찍혀 나온 것처럼 작은 손자국 하나가 천천히 번져 나왔다. 나는 너클 잃은 채 바라봤다. 할머니가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야
보내졌구나. 그러나 그 순간 창문에 찍힌 그 손자국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손가락이 한마디씩 밖으로 밀려나오듯 유리 표면을 누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다. 유리 안쪽에서 또 다른 손이 따라 나왔다. 작지도 아이의 것도 아닌 어른의 손. 할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이 되었다. 아직 한 명 더 남았구나. 유리 너머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내 차례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창문 표면이 서서히 바깥쪽으로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마치 어떤 존재가 지난 수십 년간 숨어있던 그 어둠 속에서 마침내 밖으로 기어나오려는 것처럼. 그날 밤 28층에서는 마지막으로 단 한 번 유리 깨지는 소리도 비명도 발자국 소리도 어느 누구도 듣지 못했다. 다만 다음 날 새벽 28035 집주인이 경찰에 남긴 신고 기록 한 줄만이 존재했다. 창문에 손자국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 그 집은 영영 비어 있다. 그러나 매년 같은 날 밤 그 창문에 새로운 손자국이 하나씩 찍혀 나타난다고 한다. 마치 아직 나오지 못한 누군가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엘리베이터가 다시 27층에 멈춘 것은 그로부터 3일 후의 일이었다. 그날따라 비가 유난히 많이 내렸다. 창문은 바람에 울리며 미세하게 떨리고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이상하게 스산한 공기가 맴돌았다. 주원은 퇴근이 늦어져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누른 뒤 더 이상 이상한 소리 같은 건 없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래고 있었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 그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다. 바닥에 축축한 물기가 비롯되어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쪽 모서리에서 시작되어 발자국처럼 끌리며 복도로 이어지고 있었다. 누가 비에 젖어서 들어왔나? 그는 중얼거렸지만 발자국은 걸어간 모양이 아니었다. 마치 무언가가 끌려 나온 듯한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집 바로 앞 227댕 3호 문 앞에서 끝나 있었다. 주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불을 킨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잠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마치 유리를 긁는 소리처럼 차갑고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문 열어줘. 주원은 그대로 전화를 떨어뜨렸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며칠 전 죽은 경비원 김노인의 목소리였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주원은 새벽 3시쯤 어둠 속에서 기이한 소리를 들었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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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유리창을 손가락 관절로 두드리는 소리. 그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다. 아파트의 통유리창 너머로 번쩍이는 범계가 비쳤고 그 찰나의 빛 속에서 그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보았다. 28층 바깥 난간에 누군가가 매달려 있었다. 온몸이 물에 젖어 검게 번들거리고 긴 손가락이 유리창을 꾹타 누르며 아래로 길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손끝은 피도 아닌 빗물도 아닌 탁하고 진한 검은 액체를 유리창에 남기고 있었다. 28층 난간은 사람이 설 수 있는 넓이가 아니다. 더군다나 그 위치는 주원의 거실 창문 밖이었다. 주원이 숨을 들이켜는 순간 그것은 천천히 얼굴을 들어 올렸다. 형체가 거의 무너진 얼굴, 눈이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있고 입은 귀까지 찢어져 있다. 그것은 입술 없는 입을 떨며 중얼거렸다. 내렸어, 내려갔어. 그런데 그 애는 올라왔어. 주원의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그가 눈을 깜박이는 순간 난간의 형체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다음 날 그는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경비원 사망 사고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관리자 박 실장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사고 말씀이세요? 우리 아파트 경비원은 아무도 죽지 않았는데요? 아니에요. 분명 27층에서. 그러자 박 실장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꺼내놓으며 말했다. 며칠 전 엘리베이터에서 다친 경비원이 있긴 해요. 하지만 크게 다친 건 아니었고 지금도 근무 중입니다. 뭐라고요? 박 실장은 모니터에 CCTV 한 장면을 보여줬다. 엊그제 찍힌 영상이었다. 경비원 김노인이 평소처럼 순찰을 도는 모습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주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분명히 김노인의 시신을 자신의 눈으로 봤다. 낡은 근무실 안에서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던 모습을. 그런데 살아있다? 박 실장은 미묘한 표정으로 물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주원은 입을 때려다 순간 떠올랐다. 창문 유리에 남은 검은 손자국.
그것은 김노인의 사고가 있던 바로 다음 날부터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고가 있었다는 27층. 누군가는 아래로 떨어졌고 누군가는 반대로 올라왔다. 그리고 창문에 남아있던 손자국은 사람 손보다 너무 길었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은 더 이상 춥지 않았다. 하지만 아파트의 그림자가 그의 발밑까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또 딱 유리를 긁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주원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 소리는 그에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주원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외출용 코트를 걸쳤다. 아파트를 잠시 벗어나면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복도로 나오는 순간 그는 발걸음을 멈췄다. 27봉 3호 그의 현관문에 길게 번진 손자국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마치 손바닥이 물러터져 뭉개진 형태 그대로 유리도 아닌 금속 문 표면이 미세하게 눌린 흔적. 손톱 자국이 긁힌 방향은 안에서 밖이 아니라 밖에서 안쪽을 향해 찢어져 있었다. 그는 뒤로 물러나며 낮게 중얼거렸다. 누가 어떻게 여길. 그때 복도 끝 CCTV 패널에서 화면이 번쩍 깜박였다. 주원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27층 복도 실시간 화면에서 흐릿한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벽을 타고 기어오고 있었다. 두 다리가 뒤집힌 채 관절이 역방향으로 꺾여 벽에 달라붙어 올라가고 있었다. 긴 손가락이 벽면을 긁으며 검은 자국을 남겼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비어있는 눈구멍이 렌즈를 향했다. 순간 27층 카메라 화면이 통째로 꺼졌다. 보드가 타는 듯 장치 곳곳이 툭툭 튀는 소리를 냈다. 주원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것이 내려오고 있었다. 자기를 향해. 그는 계단으로 뛰어내려갔다. 27층에서 1층까지 한 번에 뛰어내리듯 달렸다. 뛰는 동안도 계단벽 너머에서 무언가가 타닥타닥 달라붙는 소리가 들렸다. 따닥, 따닥, 따닥. 마치 젖은 손이 시멘트에 달라붙었다 떨어지는 소리. 빠르게 하지만 발을 굴러내리는 것이 아닌 벽을 기어가는 속도였다. 주원은 거의 울먹이듯 저음을 토해냈다. 오지마, 오지마. 그는 1층에 도착하자마자 로비로 뛰어들었고 경비실로 문을 밀치듯 들어갔다. 김 아저씨, 제발 좀... 그러나 경비실 안은 조용했다. 책상에 놓여있는 무전기만 깜빡이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바람 같은 것이 스치며 그의 귓가를 차갑게 훑었다. 또 왔네. 그 목소리는 김노인의 목소리였다. 주원은 뒤를 돌아보지 못한 채 온몸이 얼어붙었다. 아저씨, 살아계시다면서요. CCTV에도 나오고 대체 뭐예요? 그러자 뒤에서 낮게 웃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그 웃음은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니었다. 살아있는 건 나도 아니고 죽은 것도 나만이 아니야. 주원의 머리카락이 선체로 굳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경비실 구석에 비친 창문 유리 너머로 누군가의 형체가 서 있었다. 그 형체는 구부러진 몸을 이끌며 찰박거리며 다가왔다. 물기 섞인 발소리가 바닥을 끌었다. 그리고 형체가 다가올수록 주원은 깨달았다. 그것은 김노인도 아니었다. 그의 얼굴은 처음 보는 남자. 하지만 그는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다. 정확히는 27층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사내의 얼굴이었다. 피로 굳은 입가가 찢어져 올라가며 그는 알아듣지 못할 소리로 중얼거렸다. 내려갔는데 네가 열었잖아. 그래서 올라왔어. 주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며칠 전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준 기억이 떠올랐다. 27층에서 갑자기 열렸던 문, 그리고 그 안에서 보았던 무너진 시신의 얼굴. 그가 문을 잡아당겨 열었을 때 그 시신의 얼굴이 살아있는 듯 자신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던 것. 도, 와, 조. 그때 엘리베이터 케이블이 끊어지듯 철컥 하는 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렸다. 경비실 유리가 흔들렸다. 하나, 둘, 셋. 마치 층층이 떨어져 내려온 듯한 진동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지금 2층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멈추지 않은 채. 그때 경비실에 있던 남자 시신 같은 존재가 주원의 얼굴 바로 앞에서 입을 크게 벌려 속삭였다. 너도 올라가야지. 그리고 뒤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띵 하고 열렸다. 안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다. 단지 천장 가득 검은 손자국 수십 개가 뒤엉켜 있었다. 하나둘씩 떨어져 바닥으로 번지며 형체를 만들고 있었다. 무언가가 그 안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꿈틀거리던 형체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 움직임은 일어나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늘어진 살을 끌어올리듯 부패한 신체가 제 힘으로 당겨지는 것 같았다. 검은 손자국들이 그의 몸 전체를 감싸며 하나의 형상, 아니 손들의 덩어리처럼 들러붙어 있었다. 어둠에 잠긴 그 존재는 주원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이 있어야 할 곳엔 그저 번들거리는 유리 표면 같은 질감만 있었고 입가가 찢어지며 말을 흘렸다. 위에서 기다려. 말이 끝나는 순간 엘리베이터 천장에서 수십 개의 손가락이 한꺼번에 떨어졌다. 살아있는 것처럼 들썩였고 바닥에 닿자마자 로비 바닥을 기어오기 시작했다. 주원은 뒤로 주저앉았다. 한 발짝 더 물러나려 했지만 더는 갈 곳이 없었다. 경비실 뒷문은 잠겨 있었고 유리창은 안에서 열리지 않았다. 기어오는 손가락 무리는 점점 빠르게 움직였다. 톱날처럼 바닥을 긁으며 주원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다. 그때 경비실 모니터 하나가 갑자기 켜졌다. CCTV 27층 화면이었다. 화면 속 2703호 복도에는 누군가가 서 있었다. 주원 본인이었다. 화면 속 주원이 현실의 주원과 똑같은 코트를 입고 똑같은 표정을 지은 채 2703호 문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의 등에 손바닥 모양의 시커먼 자국이 가득 찍혀 있었다. 누군가가 달라붙어 등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리고 화면 속 주원이 천천히 고개를 들며 카메라를 바라봤다. 그의 입이 벌어지며 소리가 새어나왔다. 내가 내려갔잖아? 그래서 나는 올라왔어. 실시간 화면임에도 그 목소리는 경비실 안에서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생생했다. 주원은 경기를 일으키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그런 게 아니야. 그러나 현실의 로비에서 엘리베이터 안에 그 형체가 천천히 발을 내딛었다. 한 걸음, 검은 손자국이 바닥에 찍혔다. 두 걸음, 손자국이 주원 쪽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형체의 입에서 낮고 울리는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애초에 너 때문에 시작됐어. 뭐? 형체는 고개를 틀어 경비실 CCTV 화면을 가리켰다. 화면 속에는 27층 난간에서 떨어지던 남자가 있었다. 그 장면이 거꾸로 재생되기 시작했다. 추락하던 남자의 몸이 다시 위로 끌려 올라갔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팔과 다리를 쥐고 억지로 난간 위로 끌어올리는 것처럼. 남자는 난간에 걸린 채 절박하게 문을 두드렸다. 그 문, 바로 주원이 머리를 내밀고 있던 그 순간 문틈으로 주원의 손이 보였다. 그가 문을 잡고 잠금 장치를 돌리고 문을 슬쩍 밀어 열던 그 동작이 그대로 되찾아졌다. 그리고 떨어지기 직전에 남자가 바라본 방향이 선명하게 잡혔다. 남자의 시선 끝에는 주원이 있었다. 주원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몸을 떨었다. 그때 난 그냥 문이 고장난 줄 알았어. 살려달라고?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러나 형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천장에 수많은 손자국이 위에서부터 쏟아져 내리며 현실의 로비 공기를 짓눌렀다. 사람이 떨어지는데 네가 열었잖아. 주원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손가락 무리는 이미 그의 발목을 꽂고 있었다. 얼음처럼 차갑고 끈적한 손가락들이 주원을 끌어당겼다. 나! 제발 나! 바닥을 움켜쥐려 했지만 손가락들은 그를 어디론가 끌어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으로. 그 어둠 속으로. 엘리베이터 안의 형체가 입을 크게 벌려 웃었다. 검은 손자국들이 그의 얼굴을 타고 올라가며 눈 없는 얼굴에 표정을 만들었다. 마저 올라가자.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다. 딸깍딸깍 마치 무수한 손가락이 문을 잡고 있어서 부드럽게 닫히지 않는 소리였다. 완전히 닫히기 직전 주원은 밖을 바라본 채 죽을 힘을 다해 소리쳤다. 누가 좀 살려. 문이 철컥하고 닫혔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아래로, 아래로, 끊임없이. 그러나 층 표시등은 줄어들지 않았다. 27, 27, 27.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면서 계속 27층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닥 어딘가에서 수십 개의 손바닥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위가 아닌, 아래가 아닌, 없는 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춘 뒤 안은 죽은 것처럼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는 평범한 정적이 아니었다. 마치 소리 자체가 사라진 공간 같은 현실과 끊어진 장소의 감각이었다. 주원은 벽을 붙잡고 떨리는 숨을 삼켰다. 여긴 어디야? 층 표시등은 여전히 27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도어 위의 작은 스피커에서 어디선가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속삭이듯 울렸다. 쓱쓱! 아니, 바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유리창을 손으로 닦는 소리였다. 주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엘리베이터 문은 닫힌 채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문 틈 아래로 검은 액체가 천천히 스며들었다. 처음엔 물 같았지만 곧 액체의 형태가 손가락으로 분리되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주원의 신발 끝을 스치듯 기어가더니 서로 엉겨붙어 사람의 손바닥 모양을 이루었다. 주원은 비명을 삼켰다. 제발, 제발 그만. 하지만 그 손바닥은 엘리베이터 안쪽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다. 사람 형체가 아니다. 윤곽은 사람 같지만 온몸이 손자국으로만 이루어진 존재. 그 존재는 주원의 얼굴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떨어진 게 정말 사고였을까? 목소리는 남자의 것 같으면서도 수십 명이 겹쳐서 말하는 것처럼 울렁거렸다. 주원은 머리를 흔들었다. 그때 난 그냥 문을 잠갔다가 열었을 뿐이야. 난 정말 아무것도, 그 존재의 손자국들이 갑자기 흔들렸다. 마치 웃는 것처럼. 아무것도 몰랐다고? 문이 열릴 때 네가 들었을 텐데. 뭘? 존재가 손바닥을 주원의 귀에 대자 그 순간 주원의 머릿속에 그날의 소리가 들렸다. 당시에 듣지 못했던, 아니, 듣고도 외면했던 소리. 문 뒤에서 떨어지던 남자가 울부짖었다. 열지 마! 제발! 누가 안에 있어! 밀지 마! 문틈 사이로 주원 손이 움직이는 장면이 머릿속에서 재생됐다. 그는 너무 자연스럽게 문이 잠근 발을 밀어내렸고 문이 찰칵하고 열렸다. 문이 열리는 정확한 순간 남자의 어깨 너머 27층 유리창에 번들거리는 검은 손바닥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손이 남자를 난간 밖으로 내던지고 있었다. 주원의 호흡이 멎었다. 내가 열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존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남자를 떨어뜨린 건 나야. 하지만 왜 네가 문을 열었는지 알고 싶지 않아? 주원의 심장이 세게 요동쳤다. 그때 엘리베이터 벽이 살아있는 것처럼 출렁였다. 금속이 아니라 유리였다. 온 사방이 거대한 창문처럼 바뀌어 있었고 그 너머로 27층의 외벽이 펼쳐져 있었다. 외벽 전체에 수백 개의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가운데에는 남자가 매달려 있었다. 아직도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난간 아래에 걸린 채. 그 남자가 주원을 바라보았다. 피에 젖은 입술이 움직였다. 너 기억 안 나? 순간 기억의 파편이 주원의 머릿속에서 쏟아졌다. 몇 달 전 회사 회식 뒤 야근을 하던 날 비슷한 시간, 비슷한 상황. 주원은 27층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가 난간에 매달려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때의 주원은 당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술이 덜 깼고 귀찮았고 그저 모른 척 지나갔다. 문을 잠갔고 잠금 장치를 돌렸다. 저기요, 열어줘요. 살려. 그때 들렸던 남자의 목소리를 주원은 기억에서 지워버렸었다. 하지만 기억은 지워진 게 아니라 그저 외면한 것뿐이었다. 존재가 속삭였다. 떨어진 건 그 남자였지만 떨어지게 한 건 네 무심함이었지. 주원은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몰랐던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냥 지나쳤어. 말이 입 밖에 나오자 엘리베이터가 크게 흔들렸다. 주원의 발밑에서 수백 개의 손바닥이 솟구쳤다. 그 손들이 그의 다리를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그 무심함이 우리를 만들었어. 주원은 절규했다. 안 돼! 제발! 한 번만 살려! 하지만 그 순간 천장에 있던 손자국 한 개가 천천히 떨어져 주원의 가슴에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손바닥 자국은 살아있는 듯 두근하고 움직였다. 마치 심장처럼 뛰었다. 손바닥 자국은 주원의 몸 전체로 퍼져나갔다. 손가락이 목을 타고 얼굴을 타고 눈 위를 지나며 그의 시야를 삼켜갔다. 마지막으로 보인 장면은 남자가 난간에서 천천히 사라지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27층 복도였다. 그곳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주원이었다. 하지만 그의 온몸은 검은 손자국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복도를 걸어 유리창 앞에 섰다. 밖에는 도시 불빛 아래 여전히 희미하게 남은 수백 개의 손바닥 자국이 창문을 덮고 있었다. 주원, 아니 손자국의 사람이 유리를 향해 손을 올렸다. 창밖의 손자국들이 일제히 움직이며 그 손을 맞잡았다. 그 순간 복잡한 속삭임이 창문을 통해 흘러나왔다. 이번엔 내가 올라갈 차례야. 그리고 창문이 조용히 열렸다. 도시의 밤바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주원을 끌어당겼다. 마지막으로 주원의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흘렀다. 살려줘.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 27층 외벽에 새로운 손바닥 자국 하나가 천천히 찍혀갔다.